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공장은 기계만 있다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 그 기술이 있어야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심장을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한국 기술자 수백 명을 범죄자처럼 체포해버린 것이죠. 지난 반세기 세계를 쥐락펴락하며 협상의 달인이라 불리던 미국 정부조차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늘 그렇듯 압박과 심리전으로 승리를 확신했지만 동쪽 끝의 작은 나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우지도 숙이지도 않으면서 판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5천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멸망의 위기를 넘어온 민족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린 듯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자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전쟁의 서막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조지아주 전역에서 벌어진 한국 기술자 대규모 체포작전을 말이에요. 새벽부터 시작된 그 무자비한 수사는 마치 테러범을 잡는 것 같았는데 정작 체포된 건 미국 공장을 살려낸 은인들이었습니다. 열악한 구금 시설에서도 굴복하지 않던 그들의 자존심, 모든 걸 잃어도 흔들리지 않던 그 기계를 보며 전율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정말 무서워하는 건 바로 이런 정신력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말콤입니다. 조지타운대 국제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백악관에서 경제 담당 보좌관으로 일했고 이후 월가에서 거시경제와 산업 분석을 담당해왔어요. 오랫동안 미국의 경제정책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 무장한 요원들이 현대차 조지아 공장 주변을 에워쌌어요. B1은 이쪽, B2는 저쪽 하는 구호가 울려 퍼지는데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찾고 있던 건 테러범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한국 기술자들이었어요. 300명이 넘는 한국 최고 엔지니어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광경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체포 과정이었어요. 무장한 요원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죄수복을 입히는 모습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미국 공장이 돌아가게 만든 핵심 인력들이에요. 현지 공장 관리자들도 울며 고백했습니다. 미국인으론 이 라인을 못 돌린다고 말이죠. 저는 그 현장에서 한 한국 기술자를 직접 봤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엔지니어는 수갑을 찬 채로도 당당했습니다. 요원이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온 기술자다. 범죄자가 아니다. 그 목소리에는 굴복할 수 없는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비자 문제였어요. 그동안 B1이나 ESTA로 장비 설치하고 기술 지도하던 건 미국 정부도 다 알던 사실이었습니다. 묵인하고 있던 걸 갑자기 뒤집어서 불법이라고 우기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치적 쇼였어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동맹을 겨냥한 경제자해 행위였습니다. 현대차 공장 로비에서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본 미국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줬는데 라고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지어 공장장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더군요. 구금시설에서 벌어진 일들은 더욱 끔찍했어요. 물 한 병도 제대로 못 마시게 하고 오픈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만드는 모욕적 처우를 당하면서도 한국 기술자들은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국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우리는 기술자다. 그 당당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저는 구금시설 근처에서 한국 기술자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아버지는 미국을 위해 일하러 온 건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게 동맹국의 할 짓입니까? 현장에 있던 아이스 요원 하나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이 명령에 당황했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단속을 집행하던 요원들조차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고 300명이 넘는 한국 기술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어요.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건 한국인 기술자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였다는 걸 말이에요. 기계는 다시 돌릴 수 있지만 사람의 기술은 대체할 수 없거든요. 특히 한국 기술자들의 그 섬세함과 정확성은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4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겁니다. 현지 시장은 절망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우리 지역 경제가 끝장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공장 주변 미국 노동자들의 반응도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동맹국의 할 짓이냐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인들조차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한 미국 기술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없으면 우리도 일자리 잃는다고 말입니다. 언론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동맹을 쇠사슬로 묶다라는 헤드라인이 각종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CNN에서는 미국이 스스로 경제 생명줄을 끊고 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한미 동맹 70년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건 법 집행이라고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한 거라고 우겼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죄수복을 입고 격리 수용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미국인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라 동맹 관계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미국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때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의 공장들은 더 이상 갖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빠진 자리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체포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를 쇠사슬로 묶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대가가 곧 미국 전체를 덮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체포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정부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어요. 저는 그 성명서를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와는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는 한 문장이 3,500억 달러짜리 투자 협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워싱턴 상황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저는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 직접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됐는데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재무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투자 협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 순간 고위층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3,500억 달러가 날아갔다고 하며 책상을 내리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측의 추가 요구였습니다. 협상을 재개하려면 미국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의 85%를 담보로 제공하라는 조건이었어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미국의 외환 보유액 전체가 한국의 4,100억 달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로이터와 CNN에서는 발빠르게 한국, 미국과 협상 전면 중단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경제 전쟁의 선포였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던진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현대 최고 경영진의 전화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저는 그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한 이상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조지아 주지사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삼성 경영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텍사스 400억 달러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부 고위층 회의실에서 국무장관이 절규했어요. 이건 우리가 원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단호했어요. 정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국이 아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한국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패닉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쇼크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어요. 더 심각한 건 다른 동맹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에서도 미국과의 투자 협상을 재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강경한 대응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됐어요. 저는 그날 밤 한국 언론 보도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한국 미디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조치다. 미국이 먼저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반면 미국 언론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자해적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없는 미국 경제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어요. 언론조차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 조짐은 더욱 구체화됐어요. SK 하이닉스는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G전자도 조지아 공장 확장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어요. 저는 이 소식들을 들으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정부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비상회의를 연달아 개최했어요.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기계는 있지만 돌릴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텍사스 주지사는 워싱턴으로 직접 올라와 고위층을 만났습니다. 삼성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우리 주 경제가 끝장난다며 호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달래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에 대한 모색이었어요. 중국과 유럽연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전해졌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층의 국무회의 발언은 더욱 단호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미국이 유일한 파트너는 아니다라는 말이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경고였어요.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워싱턴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봤어요. 한국 없으면 우리 일자리도 없다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심지어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에서도 한국을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현지 신문들도 연일 이 사태를 다뤘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현대차 없는 조지아는 상상할 수 없다고 보도했고, 달라스 모닝뉴스는 삼성 철수 시 텍사스 경제 대혼란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만든 함정에 미국이 빠졌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해서 얻으려던 정치적 성과는 오히려 경제적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4,100억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경제력과 자신감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이 그 힘을 과소평가한 결과가 바로 이 사태였어요. CNN에서는 한국 없는 미국 제조업은 불가능하다는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뒤늦은 깨달음의 한숨이 나왔어요. 이미 모든 게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워싱턴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어요.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명확했어요. 미국은 한국 없이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래도 잃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반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그 여파는 곧 월스트리트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저는 그 참혹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2,300명의 미국인 근로자들이 일시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을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을 몰아낸 대가는 미국인 해고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철수하자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섰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공장장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며 머리를 감싸쥐던 모습이었습니다. 20년째 공장을 운영해온 그가 이런 위기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지만 그걸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텍사스 삼성 프로젝트였어요. 400억 달러짜리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봤는데 거대한 건설 현장이 유령 도시처럼 변해 있었어요. 크레인들은 멈춰 서 있고 작업자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중단되는 순간이었어요.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지아주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국인들이 없으니 우리 마을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한 카페 사장은 울면서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단골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말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얼마나 건전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는지를 말입니다. 미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주말마다 스포츠 시설을 이용했어요. 골프장, 테니스장, 헬스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건강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미국인들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했어요. 식당에서도 건강한 음식을 찾았고 유기농 식품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소비 패턴이 지역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던 거죠. 특히 식문화 차이가 놀라웠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신선한 재료와 균형 잡힌 영양을 중시했습니다. 현지 농산물 직판장에서 유기농 채소를 사고 건강식품 전문점을 단골로 이용했어요. 미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소비 체계를 보여줬습니다. 돈을 쓰더라도 건강과 품질을 우선시하는 문화였어요. 저는 한 한국 기술자의 아내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유기농 식재료로 식사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체계적으로 투자했고 문화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미국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한국인들의 여가 문화도 달랐습니다. 가족 단위로 자연 친화적 활동을 즐겼어요. 하이킹, 캠핑, 사이클링 같은 건강한 레포츠를 선호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지역 관광업과 레저 산업을 크게 활성화시켰던 거죠. 미국인들의 단순한 소비 패턴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자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스포츠 시설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건강식품 매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현장을 돌아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지역 경제의 핵심이었는지 실감했어요. 현지 체육관 사장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했다. 매일같이 와서 운동하고 회비도 빠짐없이 냈는데 라며 한숨을 쉬더군요. 골프장 매니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최고의 고객이었다. 예의 바르고 시설도 깨끗하게 사용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뒤늦었지만 절박했어요. 비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급히 워싱턴으로 올라가 현대차 프로젝트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의 기자회견은 더욱 처절했어요. 삼성 없는 텍사스는 상상할 수 없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400억 달러 투자가 무산되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호소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만 가져온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보여줬다는 걸 말입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가족 중심의 가치관, 교육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이 미국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자녀들도 현지 학교에서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미국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어요. 현지 교사들은 한국 학생들이 떠나니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지역사회 참여였어요.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지역 축제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었어요. 이런 문화 교류가 지역 사회에 얼마나 큰 활력을 불어넣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공장은 멈춰섰고 지역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미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지역 상인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저는 그 현실을 보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현지 신문들도 연일 이 사태를 다뤘습니다. 한국인 없는 조지아는 상상할 수 없다는 헤드라인이 일면을 장식했어요. 독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부가 한국인들을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핵심 파트너였다는 걸 말이에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까지 함께 가져온 진정한 글로벌 리더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한국 없는 미국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정부 고위층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그 격렬한 현장에 직접 있었어요. 국가안보회의실에서 벌어진 그 아수라장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불법 체류자들 잡은 거 아니냐는 고성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는데 정작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펼치며 충격적인 진실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체포자 중에서 불법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고위층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그 표정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분노에서 당황으로, 당황에서 공포로 바뀌는 그 순간을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한 거냐? 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재무장관의 보고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한국 투자가 중단되면 인프라 프로젝트의 60%가 무산됩니다라는 말에 회의실 전체가 경직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60%라는 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동맹국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도 미국과의 투자 협상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사태가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경고가 된 거였습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이건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다. 국가 안보 문제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부 고위층이 분노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회의 중간에 긴급히 추가 자료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였어요. 현대차만으로도 직간접 고용 효과가 10만 명을 넘었고 삼성은 더욱 큰 규모였습니다. 이 숫자들 앞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국무장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목을 조른 격이냐? 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언론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기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CNN, 폭스뉴스, MSNBC 취재진들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정책 담당 보좌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미 한국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주식 시장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의회의 반응이었어요. 상원외교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동맹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냐는 질책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어요.
백악관 대변인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긴급 회의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적인 목소리만 들렸어요. 한국을 비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과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급히 워싱턴으로 날아왔어요. 저는 그와 직접 면담했습니다. 현대차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우리 주가 끝장납니다라며 울분을 토하더군요. 텍사스 주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 없는 텍사스는 상상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미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진들이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어요. 저는 그 목소리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경제계조차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국가정보국장이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려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무력감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분노만 있을 뿐 대안은 없었어요. 한국에게 사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경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당내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왔어요.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 분열 상황을 보며 절망했어요. 정부 내부까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교 담당 고위층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한국 정부와 어떻게 접촉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모든 공식 채널을 차단해버린 상황이었어요. 대화의 창구조차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상황을 정리했어요. 정부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결과가 이토록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분노는 있었지만 해결책은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언론들의 보도도 점점 비판적으로 변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정부의 무능한 외교라고 비판했고 뉴욕타임스는 동맹관계 파괴의 전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여론도 정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더욱 심각한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유럽연합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우려된다는 성명까지 나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제가 글로벌 이슈가 되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정부가 분노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힘을 과소평가했던 대가가 이토록 클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뢰를 파괴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곧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 체포 사건이 터진 지 사흘 만에 모스크바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러시아 상무부가 한국 주요 기업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는 정보였어요.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이건 명백한 도전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제안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는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경악했습니다. 토지 무상 제공, 20년간 세금 완전 면제, 연구개발비 절반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심지어 한국 기술자들의 가족까지 완벽하게 보호하겠다는 보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대접이었어요. 삼성과 SK에 전달된 공식 제안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400억 달러 규모 공장을 텍사스 대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건설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제안서를 직접 봤는데 러시아 정부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 한 명을 귀빈으로 대접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러시아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처럼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며 극찬하고 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겸손한 자세를 보였어요. 이런 태도가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의 절규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저는 그의 긴급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삼성이 러시아로 가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150억 달러, 인센티브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라며 울부짖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보다 훨씬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언론들의 보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라우다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은 러시아의 귀한 손님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RT에서는 미국이 버린 보석을 러시아가 품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러시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푸틴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소중한 파트너다.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을 최고의 예우로 맞을 것이다라는 성명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가 원수가 직접 나서서 한국을 예우하겠다고 약속한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삼성 경영진이 모스크바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공식적으로는 시찰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본격적인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400억 달러가 정말로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 정부와 예비 협상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러시아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한국의 핵심 기업들이 하나둘씩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인프라 지원 약속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물류 네트워크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물류 허브를 한국 기업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미국이 절대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더욱 인상적인 건 러시아의 문화적 배려였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한국인 커뮤니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 학교와 한국문화센터 건립까지 지원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범죄자 취급받던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꿈같은 대우였어요.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경악했어요. 천연가스와 석유를 특별가로 공급하겠다는 제안까지 들고 온 거였습니다. 에너지 안보까지 보장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한국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패닉도 시작됐어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끊어지면 우리도 끝장이다라는 절박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 기업들조차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코리아 쇼크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어요. 한국 관련 주식들이 연일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없는 미국 경제는 상상할 수 없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그 혼란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러시아 과학기술부의 추가 제안은 더욱 파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러시아 최고 과학자와 동등한 대우로 예우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연구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지적 재산권도 철저히 보호해주겠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범죄자 취급받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러시아의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선택권을 열어둔 거였어요.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유럽이 한국을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깨달았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러시아 대학들의 제안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자녀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교육까지 완벽하게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배려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얻었고 미국은 잃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기술력과 인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 세계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만이 그 가치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한국의 최종 선택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모두 한국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미국 정부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돌려 말한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동맹국 기술자 300명을 범죄자 취급한 것에 대한 사과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며 한숨부터 나왔어요. 이건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그 글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이 중요하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국 정부가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진정성 없는 립서비스로 이 사태를 넘기려 한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어요. 저는 그 역사적인 연설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CNN과 BBC가 동시에 중계방송을 내보낸 그 순간을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속국이 아닙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어요. 그 연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어요.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 있지 않겠다는 당당한 의지였어요. 한국 정부의 추가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내 모든 투자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공식 성명이었어요. 저는 그 발표문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나라와의 경제 협력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문장이 특히 강렬했어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한순간에 위험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첨단 제조업이 유지될 수 없다는 현실이었어요.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패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어요. 한국 관련 주식들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쇼크데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였어요. 하루 만에 수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CNN 기자가 긴급 생방송에서 보도했어요. 한국의 투자 재검토 발표 이후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제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흔들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독일 외무부도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 소식들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전 세계가 한국 편에 서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삼성이 텍사스 프로젝트 전면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400억 달러짜리 희망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날아간 거였어요. 현대차의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지아 공장 확장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존 생산 규모도 축소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미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LG전자도 줄줄이 같은 발표를 했어요. 미국 내 신규 투자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쇄 반응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패닉도 시작됐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우리 주 경제가 끝장납니다라며 울분을 토했어요. 텍사스 주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없는 텍사스는 상상할 수 없다고 절규했어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 청문회에 참석했는데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어요. 정부가 동맹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냐는 분노한 목소리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어요. 하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의회조차 정부보다 한국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 언론들의 논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없는 미국은 불완전하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동맹 관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정부의 무능한 외교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경제 강국의 위상을 보여주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당당함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도 더욱 적극적이 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러브콜이 연일 이어졌어요. 우리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전율했어요. 한국이 선택권을 가진 강국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한국에 대한 특별 대우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앞장서서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려 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환영한다는 공식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온 세계가 한국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당당했고 미국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한 결과가 이토록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은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됐어요. 한국의 선택 하나하나가 미국 경제를 좌우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순간을 생생히 목격했어요. 워싱턴 전체가 한국 때문에 패닉에 빠진 그 역사적인 날을 말입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연쇄 사건들이 미국 경제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경제 강국의 위험이었습니다. 긴급 비상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는 그 긴박한 회의실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국가 최고 위층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벌어진 경론을 생생히 기억해요. 회의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킬 것인가가 핵심 의제였어요. 경제정책 담당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하나가 미국 전체 경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재무 담당 고위층이 절망적인 현황을 발표했어요.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하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극에 달했어요. 텍사스와 조지아에서 날아온 보고서들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그때 한 고위층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강경책을 주장했던 인물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한국 따위가 무슨 대단한 나라라고 이렇게 굽신거려야 합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분위기가 급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따위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상황을 정말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국무 담당자가 자료를 펼치며 반박했어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입니다. 우리 제조업 핵심 지역의 경제가 한국 기업들 덕분에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따위라고 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그 말에 강경파 인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다른 경제 전문가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빠지면 우리 주요 프로젝트의 60%가 중단됩니다. 직간접 고용 효과만 수십만 명이에요. 이런 나라를 따위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 순간 강경파의 완전한 패배를 목격했습니다. 안보 담당자도 가세했어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까지 가세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따위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강경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아무도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절히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가 핵심 화두가 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생생히 느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 된 거였습니다.
한 참석자가 제안했어요. 특사를 파견해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이도 동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해요. 저는 이 대화들을 들으며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언론 담당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걱정부터 시작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안심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 문제였어요. 의회 연락 담당자도 보고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준비 중입니다. 정치적 압박도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지역 담당자들의 보고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텍사스와 조지아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 체포했던 한국인들을 이제 되돌려 달라고 하다니요. 회의 중반쯤 한 고위층이 핵심을 짚었어요. 결국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 담당자가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요. 한국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도 필요해요. 저는 이 제안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경제팀 리더가 장기적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과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에요. 이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누군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했던 게 우리가 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이제 그들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언론 대응 전략도 논의됐어요. 국민들에게 한국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아요. 교육 효과까지 고려한 접근이었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한 참석자가 정리했어요. 결국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셈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강경파였던 그 인물은 회의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완전히 굴복한 모습이었어요. 한국 따위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후회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모든 참석자들이 한 가지에 합의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론을 들으며 시대가 바뀌었음을 실감했어요. 그날 이후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중과 경외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한국이 진정한 강국임을 인정하게 된 거였습니다. 미국 내 실업 대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어요. 조지아에서만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식부터 들려왔습니다. 엘라베마와 텍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빠진 자리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와 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현지 공장 관리자들의 절규가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절망적인 고백이었어요. 저는 그 인터뷰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심장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건 동맹국들의 반응 변화였어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내일은 우리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쿄에서 온 긴급보고서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한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독일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베를린에서 한국의 정당한 권리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중국과 러시아의 승리 선언이었어요. 베이징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진정한 친구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모스크바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는 한국 기술자들을 최고의 예우로 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국이 버린 한국을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한 거였습니다. 70년 동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의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국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글로벌 언론들의 평가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코리아 쇼즈 파워 오브 소버린티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전율했어요. 한국이 주권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였습니다. BBC의 특집 보도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From Follower to Leader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변화를 조명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깨달았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리더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르몽드에서는 아시의 누벨 푸이상스라고 표현했어요. 프랑스 언론이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이라고 부른 거였습니다. 독일의 디 벨트도 코리아니시의 렉치온이라는 표현으로 한국의 교훈을 간조했어요. 아시아 각국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한국이 아시아의 자존심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어요.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에 대한 지지 성명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보며 감탄했어요.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도 한국의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까지 한국 편에 섰어요. 오세아니아 전체가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당당함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미국 내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전국 각지의 반응을 직접 조사했어요. 시카고에서는 한국 없는 제조업은 상상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디트로이트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되돌려달라는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라스베이거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사라지자 호텔과 카지노 매출이 급감했어요. 현지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한국 관광객들이 최고의 고객이었다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중단되자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부동산업계에서는 한국 자본 없이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어요. 뉴욕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한국 팩터를 새로운 투자 지표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라는 조언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대학가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하버드와 스탠포드에서 한국 경제의 힘에 대한 특강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몰려들었어요. 저는 이 현상을 보며 세대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어요. 구글과 애플에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할리우드에서까지 한국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도 추진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이 성찰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었어요. 자존심과 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가치가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의 대응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했어요.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강국의 품격을 봤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이었습니다. 정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속국이 아니다라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이런 국민적 단합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일사불란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했어요. 개별 기업의 이익보다 국가의 존엄을 우선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애국심에 감동했어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의 한마디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가 됐어요. G7 확대 논의에서도 한국이 우선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이 실수로 쇠사슬에 묶었던 그 순간 한국은 스스로 강대국임을 증명했습니다.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과 주권의식, 그 모든 것을 지켜낸 한국은 이제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미국의 몰락보다 한국의 당당함을 더 오래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품격과 당당함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곱씹어보면 그 안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누군가에겐 억울한 체포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나라 간의 힘겨루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작은 사건 하나가 결국은 더 큰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의 선택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